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아시아 최고의 애널리스트 상을 수상하신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책이 아주 엄청 잘 팔리나 보더라고요. 수준에 비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으시죠?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읽으시고 투자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취지에서는 사실은 잘 팔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책은 뭐 늘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책에도 나오는 부분이 이건 제로섬이 아니다. 누가 벌고 누가 잃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 다 버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했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원칙 1은 그거고 원칙 2는 원칙 1을 절대 어기지 마라. 돈을 잃지 않는 거랑 약간은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랑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친구들일수록 약간의 위험한 투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 않나요? 뭐 기본은 사실은 수익과 리스크는 비례하죠. 그래서 수익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큰데 투자를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비례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을 추구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잃지 말라는 속뜻은 뭐냐면 시장에 살아남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항상 갖고 있어라.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크게 잃으면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투자하기 위해서 절대 많이 잃지 마라. 사실 그게 원칙이 돼야죠. 그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부자로 남기 위한 굉장히 어쩌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서 좋은 주식 발굴하고 투자해서 큰 이익 벌고 그러면 사실 본업이 있으면서도 투자가 그렇게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왜 꼭 벌 때는 한 5% 10%를 벌고 잃을 때는 한 50%씩 잃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요. 본성이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너무 슬픈데요? 그래서 부자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럼 어떤 본성이 작동하냐면 손실 회피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손실을 실현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뒤로 미루죠. 그래서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팔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네. 이거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거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왜요? 손실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안 팔았어도 손실 난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죠. 실현이 안 되잖아요. 희망을 갖잖아요. 오히려 빠질수록 희망이 가져요. 올라갈 거야. 언젠가는 내가 본전 찾을 거야. 이런 희망이 더 생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파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를 때는요. 금방 팔아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익은 빨리 실현하고 싶거든. 쉽게 말해서 사탕은 빨리 먹고 싶거든. 이걸 내가 어디 가서 팔았다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줄까 봐. 그래서 사탕을 빨리 먹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투자합니다. 이익을 조금 내고 손실을 크게 내죠.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려면 이익을 크게 얻고 손실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손실이 굉장히 크고 이익이 적어지는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건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시장이에요. 근데 주가가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은 길게 보면 정확히 50%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오르는 건 위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난해 2025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거의 700%가 올랐어요. 7배인가요 그럼? 8배죠. 퍼센트로 700%니까. 8배가 오른 주식이 있어요. 자, 이제 위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는 어때요?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닫혀있죠. 닫혀있죠. 다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럼 기대값을 계산해 볼게요. 주가가 오를 확률 50%, 주가가 빠질 확률은 50%예요. 근데 거기에 경우의 수가 이득이 날 때는 숫자가 엄청 크죠. 손실이 날 때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값이 엄청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는요. 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주식해서 투자해서 돈을 잃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익이 나면 끝까지 안 갖고 있고 금방 팔고 손실은 끝까지 내거든. 그걸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실이 크게 내면 계좌를 덮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장기 투자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5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야. 5만 원 밑으로도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언젠가 본전이 올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올라요. 언제 파는 줄 아십니까? 8만 1,000원이에요. 본전되고 조금 더 벌면 파는군요. 예. 그런 투자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지금 16만 원이잖아요. 기다리라기도 했었어야죠. 근데 또 그 근처에 오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땐 왜 파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인가요? 또 빠질까 봐.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파는 건가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증권사 욕하면서 끝냅니다. 주식시장은 다 사기꾼만 있어. 아니 저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증권사 다닌다고. 진짜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뭐 투전판이다, 투기판이다. 그런데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번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 본인이 잘못해서거든요. 누군가 그렇게 막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법이다. 제가 지난해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식 무료 강연을 하고 있는데 15,000명 정도 뵀어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이제는 종목 얘기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0명이 똑같은 종목을 듣잖아요. 그런데 수익률이 다 달라요. 심지어 주식이 올랐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가 나요. 올랐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죠? 결국엔 올랐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고 투자 방법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빠졌을 때 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종목 하나 찍어줘. 이 말이 별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동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못해야 누군가 돈을 벌거든. 아니, 설마 남들 일부러 못하라 그랬으려고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너무 나쁜 생각인데요? 아, 왜 그런 걸 안 알려주냐고요. 알려줘야죠. 많이 빠지면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A라는 종목을 사서 마이너스 50% 60%까지 들고 있습니까? 저 지금 너무 충격인 게 2026년에 종목 한 3개만 찍어달라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3개를 말씀해 주셔도 제가 방법을 똑바로 못하면 저도 또 투자에 실패한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방법을 익히시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A라는 종목을 샀어요. 주가가 올라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응? 오르는데 왜 팔아요? 올랐으니까요. 아니죠. 언제까지 오를지 누가 알아요? 제발 주식 투자할 때 목표 주가를 갖지 마세요. 왜 위가 목표가 있어요?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아니, 맞는 말씀인데. 아니 왜 오르는 게 목표가 있어요?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적당히 올랐으면 떨어지겠죠.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깨는 어떻게 알아요? 어깨? 어떻게 알지? 머리를 봐야 어깨를 알죠. 아. 그래서 주가가 끝까지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야, 이것도 완전 새로운 얘기네요. 근데 우리는 오를 때 어깨라고 팔아버려요. 근데 그 어깨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다는 거죠. 서장훈 씨 어깨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 어깨인 줄 알고 여기서 팔아버렸거든. 네.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주식은 절대 파는 게 아닙니다. 언제 판다? 올랐다가 떨어질 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 삼성전자를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10만 원인 걸 보고 판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는 얘기네요. 엄청 많죠. 왜냐하면 10만 원이 목표 주가라고 얘기해요. 야, 10만 원이 그리고 어깨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을 말씀 그 이후로 60% 올랐지 않습니까? 아니, 10만 원이었던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되게 높다고 생각한 거죠. 그 왜 그런 사람들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이거보다 올라가면 그건 남들 준다고 생각하자. 너무 많이 줬잖아요. 아이, 너무 많이 줬네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를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사버려. 오히려 떨어지면 또 갖고 있어요. 줄줄 떨어지죠.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익을 어떻게? 늘린다. 오르는 주식은 절대 안 팔다. 언제 판다? 올랐다가 떨어질 때 판다. 얼마나 떨어지면 팔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질 때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제가 수익이 2배 났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보폭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난 15% 빠져도 기다려야지. 유연하게. 네. 그 대신 절대 오르는 주식은 팔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조금만 올라도 너무 팔고 싶거든.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겨요. 팔아라. 석준아 팔아라. 팔아라. 너 내일 빠지면 어떡할래? 아, 근데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내일 빠지면 어떡할래? 나 이거 고점에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부자로 남으려면 그 중력을 이기셔야 돼요. 정말 참 대부분의 사람은 못하겠군요. 하실 수 있어요. 연습하면 충분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은 어떻게 한다? 줄인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무조건 팔게요. 주식을 살 때부터 난 이 주식이 얼마큼 빠지면 무조건 팔 거야라는 계획을 하면서 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금 16만이라면 14만 원까지는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 가격이 오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팔겠습니다. 손실을 줄여야 돼요. 그쵸. 근데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손절매. 손절매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과거의 실패를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판다. 이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건데 그걸 이를 악물고 참고 손절면 해버려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겨요. 주가가 빠지면 팔면 안 돼. 너 내일 오르면 어떡할래? 이 손실은 네 손실이 아니야. 너는 회복할 수 있어. 원래 넌 잘하는 놈이잖아. 아니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요.
참.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손실은 줄이고 이익은 늘려요. 그리고 그 중력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돈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요약하자면 결론은 그 10%에서 파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10에서 팔고 이익을 보고 있을 때도 내가 생각한 제일 높은 금액 여기서 10%만 팔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손절매를 잘하면 용기가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해도 돼요? 라는 거예요. 일단 그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투자는 미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를 거냐에 답을 찾아야죠. 이렇게 올라서 안 오른다? 혹은 빠진다는 기준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주가가 반토막 나면 할 겁니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걸요? 이렇게 빠졌는데 해도 돼요? 그럼요.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기준을 안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려면 용기가 내야죠. 불확실한 미래니까. 그런데 나는 10%만 빠지면 팔 거야. 나올 거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단 말이야. 투자에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잃어도 10%만 잃는 그렇죠. 거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처음 투자 금액을 설정할 때도 10% 잃어도 될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난 100만 원 잃어도 돼. 쉽게 말해서. 그럼 1000만 원 시작. 아유, 난 1000만 원. 그래. 경험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1억. 이렇게요. 투자를 돈을 벌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돈을 못 법니다.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잃을 준비를 하면 돈을 벌어요. 그 대신 잃는 거를 줄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용기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투자할 때 무슨 생각만 가집니까? 나 이 대박 날 거야. 나 돈 벌 거야.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철학자가 돼버려요. 인간 마음을 탐색하나요? 그래서 심리를 전공한 사람 중에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전원주 선생님이 몇십 년 전에 SK 하이닉스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역시 뭐 투자는 장기 투자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유튜브에 엄청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방식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투자를 얘기할 때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좌 보여주면서 내가 돈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이야. 나처럼 하면 돈 벌 수 있어.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법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전원수 선생님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 종목을 선택한 게 운이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건 없습니다. 한 종목에 오래 갖고 있는 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장기 투자지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빠지면 팔고 오르면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주식은 장기 투자야. 우량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자기는 매일 주식 앞에서 매일 거래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들은 수수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업이. 아니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는 장기 투자하래. 진짜 짜증나. 아, 그래요? 모니터 5, 6개씩 넣고 매일 이렇게 막 매매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계속 갖고 있으래요? 아니, 우리는 5, 6개씩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업들이 있으니까. 그 대신 그 사람들은 한 막 50개 종목 투자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5개 이내로 투자하고 그리고 빠지면 팔고 오르면 갖고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종목을 오래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아, 오늘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저의 과거 얘기들과 제 주변 친구들 얘기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제 친구 중에도 뭐 한번 잘해서 한 30% 번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 결국은 주식을 안 해요. 이제 다 잃었어요. 그 30% 벌었던 얘기만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주식 투자를 마음 먹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투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예요. 과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지 대박을 치고 결과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결국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자로 남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부자를 못 남잖아요. 그건 결과만 추구해서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요새는 공포 지수라는 게 있던데요. 있죠. 그런데 그건 사고적인 거라고 전 봐요.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지표가 되건 어떤 뉴스가 되건 미래의 주식을 담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국 어디에 문제냐면 예측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투자는 미래하죠. 그래서 예측해야 돼요. 근데 예측하려고 각종 지표, 뉴스, 금리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죠. 근데 예측의 숙명은 뭡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반대죠. 아, 완전히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시는군요. 뭘 예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어떤 기술, 방법,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맞습니다. 기계처럼.
왜냐하면 예측은 틀려요. 틀릴 때문에 예측은 언제만 하냐면 주식을 살 때만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고를지만. 네. 그 다음에는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예측 시장이 크거든요. 예측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다 틀립니다. 저도 20년 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제가 그 일을 해왔잖아요. 틀려요. 맨날 뭐가 좋다는 걸 주로 하셨겠죠. 주가 오르면 목표 주가 오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에 여러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예측은 필요하긴 하다. 근데 예측의 횟수를 내가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예측은 틀릴 것이다. 무조건 라는 걸 틀린다. 전제로 깔고 있어라. 맞습니다. 그렇게 마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수십 번의 시행착오와 돈을 엄청 시장에다가 내야죠. 그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이 우연히 잘 맞아 떨어진 거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건 투자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운을 자꾸 배우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운을 어떻게 배워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거나 주식을 처음 살 때는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5개를 골라서 사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골라요? 프로세스는 내가 배웠어요. 이대로 할 거예요.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어떤 종목을 사냐 이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일단 주식을 처음 하고 주식을 했는데도 계속 손실만 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투자는 미남 대회입니다. 미남 대회다. 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지 마세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 특히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아니 저희 어렸을 때 미스코리아 대회 KBS에서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항상 어렸을 때 뭐냐면 어르신들이 자꾸 싸워요. 누가 진댄다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심사위원도 아니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진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욕해요 진을. 왜 저기 말도 안 된다. 뭐 어디가 그렇다. 뭐 심사위원 눈이 삐뚤어졌다. 그렇죠. 근데 투자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놓고 다른 게 오르면 그 다른 종목의 거품이다, 고평가다, 어떻게 저런 게 오르냐 비난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찾아요?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개념이 나와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식. 두 가지 공통사항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주가가 오르고 있을 것. 두 번째,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분명할 것. 그게 주도주예요. 주도주를 투자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뭐예요? 반도체죠.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작용되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과거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8만 원대도 많이 올랐다고 10만 원대도 많이 올랐다고 16만 원대 또 많이 올랐대요. 나 저 얘기 내가 한 것 같아요. 미치겠네.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주도주를 따라하는 투자가 좋다. 특히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냐면 비교하면 안 돼요. 야, 나 이거 10만 원에 샀을 수 있는데 안 산 거야. 근데 이 가격에 사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전 지난 거니까 다 잊어라. 생각할 필요 없다. 과거에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2배 벌었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는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가 아니잖아요. 수익률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다. 꼬박꼬박 나의 수익률,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쌓아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2년 전인가 겨울에 금리가 되게 낮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막 새벽에 새마을금고 앞에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줄을 서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특판 정기예금을 판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몇 프로가 좋은데요? 다른 은행보다 1%포인트가 좋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예금시켜 놓으면 1년에 얼마가 이익이 많이 붙는 겁니까? 10만 원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5%, 6% 오르는 거를 왜 이렇게 안 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기대가 좀 다르네요. 네, 아니에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높은 투자거든요. 야, 주식 투자하면 최소한 20, 30% 수익은 내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면 그런 시야가 생겨요. 그래. 내가 쫓아가는 투자해야지. 투자는 발명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발명가가 제발 되지 마세요. 야, 얘네가 니네가 몰라서 엄청난 기술이 그쵸? 있는 애야. 계속 그 얘기해요. 형 이거 모르지? 이게 얼마나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는지 몰라? 계속 몰라요. 진짜 진작에 저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대표님께 들은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언제 투자하는가도 안 중요하고 그 대신 종목은 좀 잘 고르면 좋은데 어렵게 찾을 거 없이 남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는 거, 요새 대세라고 하는 거 그거 사면 되고, 다만 산 다음에 내가 언제 팔 것이냐에 대해서 손절매 가격이 주식이 상승하면 이 손절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추적 손절매라고 해요.
추적 손절매. 네. 아, 여기 또 전문 용어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추적 손절매 가격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바꿔서 만약에 제가 10,000원에 샀어요. 15,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추적 손절매 가격이 한 13,500원 됐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걸 어디다 적어놔요? 적어놓죠. 어디다 적어놔요? 주식 노트가 필요해요. 아, 따로 노트를 만드는군요. 네. 나 몇 월 며칠 날 그렇습니다. 뭐 몇 주를 얼마에 샀다.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는 과정이다. 과정의 핵심은 기록이에요. 기록을 남겨야 과정이 나의 체득화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반드시 남기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은 종목을 사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종목 수를 줄이고 기록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투머치 인포메이션은 필요 없다. 기록을 최대한 간단히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정보는 투자에 방해가 돼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증권 방송을 계속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아유, 저 주식 투자 오래 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준 의원 이름을 외워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기사님 정말 엄청나시다. 근데 수익률은 어떠시냐? 너무 힘들대요. 마이너스 나서. 정보의 양과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는다고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연령대층은 60대 여성분들이세요. 상대적으로 정보에 약간 둔감한 투자자일수록 사실은 수익률이 높다는 연구조사들이 많습니다. 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참선이 중요하겠네요. 집에서 이렇게 명상하고 참선하면서 그러니까 주식 방송 네. 보지 마시고 예. 클래식 들어놓으시고 딱 이렇게. 명상 방송 들어야겠네요. 예. 아니, 지금 말씀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도 주식 투자에 관심 많아서 쌍바닥 이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프 보는 거. 그런 거 하면 뭐 공포 지수가 뭐 50이 넘어가면 그때 사고 뭐 알고 있는 건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해야 될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복잡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편해요. 이럴 때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된다. 대응하면서. 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2026년 2월에 1억이 있어요. 부동산 사요? 주식 사요? 주식 사야죠. 왜요?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을 텐데?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식하는 이유가 돈 벌어서 부동산 사려고 하는 거라는데요? 이제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에서 계속 돈이 불어나는 걸 보는데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는 주식은? 냅둬라. 그렇죠. 계속 냅둬야죠.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의 주식시장은 좀 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 오늘 계속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가 얼마에 샀든지 10% 손해나면 팔어. 네. 피 같은 돈이 날아가겠지만 죽음 같은 돈이 안 날아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네 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냅둬. 언제까지 냅두냐? 끝까지 갔다가 10% 빠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냅둬. 근데 여기서 10%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드린 겁니다. 난 못 참아. 그럼 5%. 근데 그건 너무 작아요. 최대한 10% 이상. 난 좀 많이 벌었으니까 20%까지 나 참을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뭘 먼저 고민해라? 나는 잃지 않을 걸 먼저 고민하고 손실을 적게 내야지를 목표로 시작하시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돈이 불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한번 깊게 제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네. 인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드렸는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걸 지키는 건 어렵다. 그렇죠.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프로세스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참 한국 주식이 2025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죠. 2025년도에 거의 코스피가 80% 정도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평균 지수의 상승률이 한 30%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긴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산업이 역동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냐. 그럼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른 이유는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동안 워낙 안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어떤 시장의 변화가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법 개정도 있었고 정치도 변화했고 기업들도 조금씩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이 더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도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싸요. 우리가 이제 PBR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치 대비한 시가총액 비율이 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PBR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P를 뜻하는 건 항상 프라이스입니다. 주가죠. B는 여기서 뭐냐면 북이에요. 공책. 그래서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해서 주식의 총합의 가격이 몇 배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북밸류, 장부 가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팔고 공장 팔고 재고 다 팔고 뭐 싹 다 팔면 얼마 나오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빚 갚고 순자산. 빚 갚고 그러면 100억 나온다. 그럼 100억하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시가총액이 150억이면 그러면 1.5배. 100억이면 1배. 우리나라는 얼마인데요? 대충? 지금 1.6배 코스피가. 1.6이 낮은 거예요? 절대 수준은 없죠. 사실은 한 배보다 낮으면 낮대라고 평가하는데 1.6배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거든요. 이게 0.8배였어요. 아 그래요? 그게 2배가 올랐죠.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2배가 올라도 1.6배인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거의 2.4배, 대만은 3.5배입니다. 대만이 더 좋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미국은 얼마인가요? 미국은 5.5배 정도 됩니다. 갈 길이 멀군요. 미국처럼 근데 될 수는 없어요.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대만처럼 된다고 해도 2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은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수는 많이 가죠. 정말 2배가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죠. 저평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원인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를 이제 판단해야죠. 그 원인으로 많이 꼽는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이 뭐냐에는 또 이론들이 분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신뢰성이고, 상법 개정 2번 하면서 시장 신뢰성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의견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힘들게 하면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는 거다라는 거 하나랑, 이렇게 부자들을 자꾸 괴롭히는 쪽으로 가면 부자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너무 나빴어요. 한국의 기업들이요. 왜요? 이렇게 발전시켰잖아요. 뭘요? 우리나라를, 산업을. 제가 볼 때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점에서 나쁘다는 얘기를 하냐면 기업들이요 돈을 벌어서요 나누질 않아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주식회사는 그럼 상장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투자자들한테 가져갔어요 돈? 약속이 있었죠. 어떤 약속? 벌면 줄게. 약속을 안 지켜요. 벌면 줄게 했는데 벌면 안 줬나요? 벌면 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 다 현금으로. 땅 사고 배당 안 해주고. 그러다가 자기네 수틀리면 물적 분할하고 대주주가 막 횡행하고.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인 사람을 괴롭히면 나쁜 거죠. 근데 나쁜 사람은 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화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화내는 거 아니라면 누가 믿어요? 그 지점이에요. 나쁜 사람을 교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쁜 사람 교화시키자 하니까 야, 왜 선량한 사람 건드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량한 것만은 아니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럼 실제로 그 상법 개정 2번 한 게 뭐 우리나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한테도 사인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뭔가 바뀔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왔던 일종의 적폐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건 기업의 실제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생각을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막 사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근본적인 기업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관점도 사실은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기업이 나쁘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전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드리냐면 제가 20년 동안 애널리스트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월스트리트에 가서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을 팔러 다녔어요. 뉴욕에 가서 한국 기업 이렇게 좋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그 다음은 물어본 게 있어요. 궁금했거든요.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니네가 안 사는데 난 그게 제일 디스카운트라고 생각해. 한국인이 안 산다? 네. 심지어 연금도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사라고 그래? 말 되네요. 그분 입장은 이해가 되네요. 남북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이 사지 않는 주식을, 한국 연기금이 사지 않는 주식을 왜 나한테 사라고 왔냐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주가가 안 된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한국 국민들이 왜 안 샀을까요? 회사가 엉망이니까 안 산 거예요. 사기 싫어서 안 산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한국의 국민들이 주식을 사고 그럼 외국인들이 붙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국인들이 안 사는 주요 요인들 가운데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지만 진짜로 주가로 장난치는 어떤 그 세력들이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도 막 바뀌는 거잖아요.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절하고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 배당해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당연히 한국 국민들도 이제 노후 자금으로 한국 주식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사는 주식을 바라만 보겠습니까? 나도 사야겠는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분위기의 시작점에 와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 그런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렇게 신뢰를 갖고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머물겠다라는 외국 자본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게 무서운 게 주식을 올려가면서 사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시장에 들어오면 완전히 또 판이 달라지는 거죠. 막 올라가는 시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그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그 주식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주식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한 것들인데, 일단 얘기하자면 동전주라고 표현되는 한 주당 가격이 아주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투자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재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오를 거 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싼 걸 찾아요. 아니에요. 무슨 가치 투자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주가가 오를 걸 사야죠. 싼 걸 사는 게 아닙니다. 재화를 살 때는 싼 걸 사야죠. 같은 제품이라면. 두 번째는 싸다가 비싸다의 기준이 그 주식의 가격에 있지 않다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주식과 1만 원짜리 주식을 비교했을 때 그럼 1만 원이 싼 거냐? 아닙니다. 1만 원의 주식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이 10만 원의 회사는 뭐 한 10만 원, 100만 원씩 벌어.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야죠. 이거 절대 가격을 비교하는 시장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할 때는 가격이 1,000원이면 엄청 싸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0원짜리 그 주식의 회사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요. 그러면 엄청 비싼 주식이죠. 그럼 1,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도 비싼 거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회사가 나쁘면. 근데 회사가 향후로 엄청 좋아지는데 주가가 막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만 보면 비싸 보이죠. 근데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면은 싼 거죠. 그래서 주식의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넓게 얘기하면.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프라이스고 가치는 밸류예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가격이죠. 그럼 가치는 뭘까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가격은 페이고 가치는 ge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가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00원을 사든 100만 원을 사든 내가 낸 돈보다 이상의 가치를 얻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물건을 살 때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거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짜리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내가 10만 원을 샀는데 저 이것만 입고 다니거든요. 벌써 다 뽑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격만 싸면 무조건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죠. 그렇죠. 전 이걸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어제도 집에 갔더니 제가 이것만 입고 다니니까 아내가 옷을 입어보라고 합니다. 제가 입어봤더니 안 어울려요. 왜 샀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청 세일해서 샀대요. 이게 원래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옷 얘기는 솔직히 우리가 이게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게 참 힘들지만 주식시장에는 가치를 설명해주는 수많은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은 뭐야 이거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적인 지표 PBR, PER, EV/EBITDA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PBR, PER 하나 차이 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두 됩니다. 가지 좋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두 가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식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 자산에 대한 평가, 가치를 계산할 때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그 회사가 버는 돈, 갖고 있는 자산을 평가하고 또 하나 그 회사가 벌고 있는 돈, 벌어갈 돈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PBR이에요. 부은 자산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PER은 P는 똑같습니다. 프라이스, 주식의 가격이죠. E가 여기서 중요한데 E는 earning이에요. 순이익, 이익에서 넌 몇 배 받고 있어.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PER은 뭐냐면 어떤 A라는 회사가 1년 동안 100억의 순이익을 냈어요. 근데 주식의 시가총액 전체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10배입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순이익이 100억이면 10배잖아요. PER이 10배. 그럼 PER이 낮을수록 좋은 회사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100억 갖고 있는데 100억을 벌었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낮다면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PER이 낮으면 얘는 저평가를 받는 중이다. 그렇죠. PBR도 낮으면 저평가를 받고 맞습니다. 있다. 이해됐어요.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였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유사한 회사끼리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와 펩시하고 PBR과 PER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로 오면 이제 롯데칠성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럼 지수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라면 두 개만 봐라. 두 가지 종류만 일단 파악하시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는 알아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과정인데 제발 여러분 주식을 공부하지 마세요.
아, 지금까지 공부하는 내용 다 알려주고 또 왜 공부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축구 시합 같은 거예요. 축구를 책으로 배웁니까? 하면서 배우죠.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까?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는 거죠. 하시면서 이제 PER, PBR 보셨어요. 이건 왜 이렇지? 그래서 다른 걸 또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주식 투자 해야지 해서 서점에 들립니다. 그래서 책 10개를 사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 기술주 투자 방법, 차트 보는 법, 매크로, 거시 막 다 사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공부하세요.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시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걸 공부를 드립다 하고 있으니까 시험은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건 시험 공부가 아니거든요. 축구 같은 거니까. 내가 모든 걸 알지 않아도 된다. 투머치 인포, 투머치 날리지 필요 없다. 아니, 왜냐면 다 모르면 정말 그 안 좋은 주식을 잘못 살까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쫓아하는 투자 하시면 되거든요. 남들이 좋다는 거. 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오른 것 같거든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딱 망할 타이밍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꼭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고. 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CCTV로 보고 있나? 막 이런 의심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뭐 PBR이고 PER 다 좋은데 일단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라. 그렇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 중요한 걸 알고 그걸 안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면 공부해 나가. 그때 가서. 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저평가라고 얘기하지? 그럼 PBR이 낮다는 게 PBR이 뭘까? 여기에서 한 발자국 가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주식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른 상승 폭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건 하이닉스의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요. 하이닉스가 HBM이라고 하는 일종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일종의 D램을 공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급증하다 보니까 먼저 주식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게 먼저 주식이 빠르게 상승한 겁니다. 상승한 데에 이유가 있었다. 분명하죠. 그래서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다 반영됐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 던져야 될 게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익은 그럼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은 주식은 두 가지거든요.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과정이요. 그 회사의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한다. 그렇죠. 근데 배수는 변동성이 되게 크죠. 사람의 감정처럼 움직일 수가 있죠. 나 2배 줄래? 야, 이 회사는 5배 줘.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근데 이익은 그렇게 바뀝니까?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익이 커질 때의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되게 불안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질문은 이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증가할 수 있을까가 가장 핵심이 돼야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은 이익도 좋고 주가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망도 굉장히 밝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뉴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삼성전자 투자 결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D램 가격이 더 중요하죠. D램 가격이 더 중요하다. 이 두 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이거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든지 떨어지는지 삼성전자 이익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D램이 가격이 핵심이죠. 반도체 가격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같은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어요. 근데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D램 가격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인하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팔아야 되겠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핵심은 어디하고 연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코어. 그 기업의 이익과 이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가를 고민하는 거. 뭐가 더 중요한가? 그래서 투자에서 더 중요한 거를 골라내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부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를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 뉴스를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 5개 중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반도체에 관한 뉴스를 조금 더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투자해놓고 갑자기요? 뭐 이란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는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해갖고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란의 전쟁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방산업체한테 더 영향이 있겠네요. 그런 걸 이제 연관해서 보는 거죠. 야, 이건 또 참. 근데 저 같은 일반인들이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줄여야 된다고요. 보는 걸. 내가 하이닉스를 샀는데 하이닉스는 별로 안 오르고 삼성전자만 오르면 그것도 야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ETF를 사게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ETF를 내가 그 종목을 투자할 수 없을 때 ETF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가 불가능하잖아요. 지수를 살 수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ETF를 투자하는 거예요. 지수를 못 사니 ETF를 산다. 근데 반도체 종목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반도체 ETF를 삽니까? 내가 산 거 말고 딴 게 오를까 봐. 투자는요, 종목 수를 넓힌다고 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요. 자신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종목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니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니까요. 제발 일반인의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ETF가 초급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초보면 ETF를 그래서 해야 된다. ETF는 지수에 투자한다. 지금 좋다. 괜찮다. ETF에. 지수에 투자한다. 왜냐면 지수할 투자한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반도체를 하면서 굳이 ETF를 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TF가 올라갈 때도 덜 오르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경우마다 다르죠.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통계적으로 보면 오를 땐 덜 오르고 빠질 땐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야구 보시잖아요. 타석에 많이 들어가면 안타를 잘 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타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도 똑같이 생각해요. 마치 종목을 100개 가지고 가면 안타를 많이 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타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ETF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신뢰할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내가 쉽게 말해서 종목 수를 늘려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근데 위험의 분산은 잘 안 돼요? 예, 예. 근데 왜 ETF를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현업이 바쁘면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ETF를 사는 게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수 ETF는 제가 적극 추천드린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반도체 ETF, 반도체 회사들만 모아놓은. 반도체 중에서 주도주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주도주가 뭔지 모르면요. 다 아는 거가 주도주라니까요. 지금은 너무 명확하네요. 원래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원전이에요. 그럼 주도주가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도주죠. 뭐. 그래요? 그러면 또 방산, 한화. 거기가 주도주입니까?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시니까 또 할 말이 그리고 그게 궁금하시면 그 반도체 ETF에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편입된 종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주도주입니다. 반도체 ETF에 편입된 종목이 많은지 어디 가서 어떻게 봐요? 그 ETF의 홈페이지가 다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가면 ETF가 어떤 종목을 몇 프로 비중으로 담고 있다가 나와요. 제가 그런 것까지 찾아볼 정도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돈하고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다. 그럼 반도체 ETF 포털에서 찾으세요. 그럼 홈페이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클릭해서 보시면 그 ETF가 반도체 중에서 어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몇 프로 ETF가 들고 있다를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다 나옵니다. 아주 쉽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ETF가 뭐냐면 Exchange Trade Fund예요. 펀드예요. 펀드. 과거에 펀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펀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에서 가장 많이 편입된 게 뭡니까? 그게 주도주다. 그렇죠. 방산 ETF에 가봤더니 어떤 종목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건 주도주입니다. 그거 굉장히 찾기 쉬운 방법이네요. 금, 은은 어떤가요? 금 미친 듯이 올랐고 은도 따라 올랐고 요새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게다가 은은 뭐 산업재료도 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말 많거든요. 금은은 제가 모르는 분야입니다.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금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금 ETF의 주도주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펀드 들어가서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응용력이 좋습니다. 그게 학습이에요. 공부가 아니고 자꾸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금, 은은 모르는 영역이다. 전 모른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의 태도가 저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거에까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잘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를 열심히 배워서 확실하지 않은 걸 전달하면서 제가 돈을 벌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건 그거네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기가 건설회사 직원 그러면 자기 회사뿐만이 아니라 건설 업계에 제일 잘 나가는 애가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잘 알면 교만해져요. 아까 말씀하신 야 이거 좋은 건데 니네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렇죠. 생기는군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식 투자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SK하이닉스 직원들입니다. 그러네. 외부에서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남과 미인 대회에 쫓아가지 못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전한 선수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 원래 저 사람이 진짜 예뻐. 저 사람이 진짜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쁜 사람인데 저 사람 가까이서 만나면 말이야 입냄새나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뭐가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한 안 건데. 중요하죠. 야
이거 진짜 몰랐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잘 아는 업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교만해진. 그래서 잘 아는 거 투자하는 건 중요하지만 교만해지면 안 되죠. 앞으로 2번 다시 방송 콘텐츠 회사 주식은 사지 않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듣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저거 안 돼. 야, 저거 어떻게 힘들겠어? 이랬는데 막 주가는 엄청 오르잖아요. 혹은 뭐 무슨 드라마 지금 아직 릴리즈 안 됐는데 기가 막히게 재밌대. 이런 막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의미 없다 이거죠. 전혀. 나 혼자 좋은 정보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주위에서 야, 이거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 맞아요. 그건 이제 친구도 끊으세요. 그건 필요도 없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도 있잖아요. 진짜 뭐 주식 못하고 뭐 이러면 근데 요새 이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시대니까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 없으면 S&P 500이라도 사라. 코스피 200이라도 사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별로입니까? 그것도 좋아요. 차라리 나요? 네, 차라리 해야 된다 그거. 특히 한국의 주식에 지금 코스피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지수 ETF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장기로 하실 수 있고. 그럼 2025년 초반에 대한민국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시장들 가운데 올해 좀 잘 될 것 같은 시장은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요. 진짜로요? 네. 코스피 200이네 무조건. 네, 너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도 안 갖고 어떻게 주식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미래는 어떨까요? 주가는 좀 올라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배당 늘까요? 법을 바꾸고 있으니까 늘어야죠.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주주가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주식판에 있던 주주만으로는 변화가 못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직선제가 1987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입됐는데 제도만 바뀌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안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에 보다 많은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그렇죠. 또 회사들도 그 사람들에 맞게 변화해 나간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밝죠. 개인의 삶들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을 배당해주면 소득이 늘어날 테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기업이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주식 계좌 보여주고 주식 투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주주가 부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기업이 좋아지는 이 선순환.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정말로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저출산, 저성장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갑자기 애들을 많이 낳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갖고 있는 부의 순환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아지게 되는 돈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교환 속도만 늘려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제가 책을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진보는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그 변화를 만들어야죠. 그 변화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중산층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주식시장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자산이 커졌어요.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이 좋아지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냈죠. 대한민국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외면하지 않고 참여해야죠. 제가 책 광고를 다른 데는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버스에만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버스 책 광고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렇죠. 전 일상을 버스와 시작하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사람들, 수많은 노동자들, 버스를 타고 계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왜 돈 있는 사람만 주식 투자를 합니까? 왜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만 주식 투자해요?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전 버스에 광고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투자라도 해서 점점 부를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건가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 한 달에 10만 원밖에 저축할 돈이 없는데 그것도 해야죠. 저에게 힘이 될까요? 시작해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을 얘기하면 또 1시간을 얘기해야 때문에. 한번 더 나오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